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1번째입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가짜뉴스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유튜브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미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여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옥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어제 검찰 개혁 방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전원 복귀 등이 골자인데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 펀드 DLF가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상품 제조와 판매에 참여한 전 금융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리듬팀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주요 뉴스를 선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뉴스 종합 터미널 시스템 뉴스통에 이 시각 어떤 기사가 올라왔는지 보시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의심 물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우선 이 북한이 쏘아 올렸다는 발사체, 이거 미사일 맞습니까? 예,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미사일로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예.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이 오전 7시 11분경에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안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고요. 예. 탐지한 재원을 보면 최대 비행 고도는 910km, 거리는 450km로 탐지됐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와대는 NSC를 열고 이것을 분석했는데요. 해상에서 발사됐다는 점에 착안해서 최근에 북한에서 주력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1번째입니다. 예. 지금 10월 4일 날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네. 실무 협상이 예정돼 있는데 분위기가 괜찮은데 또 이랬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되게 이례적인데요. 앞서 어제 북한은 최성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발표하면서 4일에 예비 접촉을 하고 5일에 드디어 북미 실무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전형적인 화전 양면 전술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한 어제 우리나라가 제71주년 국군의 날을 가졌는데 여기서 최초로 스텔스 기능이 장착된 F-35A 전투기를 공개했습니다. 예. 북한은 우리 군의 전력 긴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항한 무력 시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글쎄요. 지금 이 실무 협상은 어디서 하는지 혹시 정해졌습니까? 네, 오늘 청와대 등에서도 취재를 해봤는데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확정이 돼서 발표된 것은 없고요. 예. 청와대에서는 조심스럽게 동남아시아 지역의 제3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이 준비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 이것 좀 확인해 봅시다. 네. 이 대책 내용 발표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 크게는 8가지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단은 공무원 법상 예. 공무원들에게 혐오 차별 표현의 금지 의무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예. 품위의지처럼 그런 의무를 신설키로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제 침략 등을 찬양하면 제재하는 내용을 형법에 담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네. 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장이 새로 취임을 하면서 이 가짜 뉴스와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이제 유튜브 등에 대한 그 플랫폼 사업자 지금 뭐랄까요? 개인 방송자들도 있고 네. 또 법인 방송자들도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를 타겟으로 둔 이유가 뭡니까? 네, 실제로 어제 민주당에서 이 대책을 발표할 때 그간의 유튜브가 구글 코리아라는 회사에 있지만 해외 법인이기 때문에 예. 국내 법망에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래서 유튜브를 규제 아래 놓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가짜 뉴스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된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예. 그것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언론 환경도 좀 건전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그 허위 조작 정보, 그 가짜 뉴스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문제는 지난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네. 이것에 대한 연구 내지는 판례 또 형사 처벌례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겁니까? 예, 민주당에서는 어제 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민들과 또 방송통신위원회 실무자 등 유관기관의 자문을 거쳐서 초안을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안을 조만간에 발의할 예정인데 이 유튜브의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데 예.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도 공청회와 국회 내에서 어떤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안을 통과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가짜뉴스의 규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한 예를 들면요. 민주당에서 당정청에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올해 초에 일부 보수 단체에서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네. 사실 이 주장은 그동안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거짓임이 그냥 판명이 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것은 가짜뉴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서초동에 있었던 그 검찰개혁 촛불 집회의 경우에 민주당에서는 200만 명이 당시 집회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통양 등을 분석한 결과는 10만 명 내외인 것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민주당의 주장을 가짜뉴스로 봐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 모순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보면은 청와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네. 여당까지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그런 규제 사항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 알 권리 또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한창 지금 커가고 있는 이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야당에서도 또 일부 유튜버들은 이것이 21세기판 보도 통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가짜 뉴스라는 것은 결국 정권에 대한 비판을 말하는 것 아니냐. 현 정권을 비판하면 처벌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 자유로운 소통의 통로에 할 유튜브까지 규제하는 전방적 감시 통제 사회는 옳지 않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리는 팀은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경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부분도 있는데요. 여전히 논란이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자의 매출액 10% 과징금이 가장 논란인데 이 실효성 문제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하셨지만은 그 표현의 자유라든가 정부 비판 이것을 좀 재갈물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허위조작 정보 또는 가짜 뉴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것 되지가 않고 있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연구도 그다지 많이 익었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를 마련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인데요. 가짜 뉴스가 이제 뉴스 형태를 띠고 있고 실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못 알려진 오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허위 정보가 거짓된 뉴스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악의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실수라든가 오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분이 좀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그래서 가짜 뉴스가 좀 심각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사회적인
그 합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좀 아직 합의가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 현재도 지금 서울대학교에서요. 그 27개 언론사가 협업으로 해가지고 SNU 팩트 체크라는 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과정을 보면은 그 당장 팩트 체크가 되는 게 아니라요. 신고를 하면은 아니면 언론사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며칠이 지나야 체크가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게 정보가 확산되는 세상에서 그 과연 그 실효성 부분도 좀 논란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안도 있습니다. 이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은 규제가 가능하지만 구글은 제어가 안 된다. 그래서 역외 사업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당에서는. 이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글쎄 이게 원칙론적으로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실제적인 측면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역외 사업자 조항은 그 해외 사업자도 국내 서비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내법을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조항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측면에서 해외 사업자들의 다수 보면은요, 뭐 국내 지사를 두거나 별도 법인으로 존재하기도 하는데 아예 이런 그 법인 없이 한국어 서비스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 그 역외 사업자 조항이 있어도 이게 법의 규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아마 회사별로 아니면 그 서비스별로 좀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뭐 업계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부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조세피난처에 사업자를 두고 한국어 서비스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럴 경우 매출액의 10%라고 하는데 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국내 규제기관에 줄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뻔히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매출액 자료를 넘겨준다? 아마 그렇게 한 해외 사업자도 없을 것 같고 이미 일부 그 해외 사업자들 같은 경우 국내법의 맹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국내법을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해외 사업자들이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할 경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실효성 논란이 있고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은 국내 포털이나 동영상 사업자만 좀 떠안게 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총체적인 그 여당의 계획의 방점은 가짜 뉴스에 찍혀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 이제는 좀 해결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현명한 규제 방법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이번에 정부 여당이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규제 칼을 꺼낸 거는 아마 그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한국만의 현상만은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법을 만들지 못하는 게 현실적 한계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나치 관련 정보라든가 뭐 프라이버시, 어린이 보호 등에서는 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에 의한 규제는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우리가 고려해야 할. 그래서 이번 조치가 좀 그 사회적 합의가 좀 아직 안 돼 있는데 너무 이른 감이 있고 이에 대한 논란도 좀 고민이고요. 이번에 빠진 부분도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사실 그 기업에 의한 모니터링도 중요한데 뉴스 독자들에 의한 신고 방안도 사실 고민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 뉴스의 최종 소비자인 독자가 이 뉴스를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럴 경우 팩트 체크가 되는데 사실 이것도 사실 그 초반기에는 아마 허위 119 신고처럼 무분별한 신고도 좀 우려되는 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교육에서 지금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코딩 교육이다 해서 열풍이 불고 있는데 사실 코딩 교육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리터러시 교육,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세계적으로 좀 교육부 차원에서 좀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그 정부의 규제 말고도 뭐 개인의 노력이라든가 학교, 뭐 시민사회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 차원의 노력이 모두 더해져야지만이 그 허위 조작 정보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최소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가짜뉴스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국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증인 채택 뭐 안 됐다. 종합감사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네,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감사하는데요. 이 정무위원회는 조국 장관 의혹에 관련, 조국 장관 사모펀드에 관련된 의혹들 가지고 증인 채택이 안 돼서 공정위, 뭐 금융위, 금감원까지도 일반 증인들이 지금 채택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국감 상황인데 또 주의 깊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예, 어제 실시된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국군이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더욱 강력한 국가안보는 물론 동북아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성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더욱 강력한 힘만이 국가 안보는 물론 동북아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튼튼한 국방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반도에 사는 누구나 자자손손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군의 강한 힘이 그 꿈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철동 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합니다. 문 대통령은 공군의 F-15K 전투기 출격 명령을 내려 전투기 4대가 동해의 독도와 서해 직도, 남해 마라도 영공에 대한 수호 비행을 시연했습니다. 고질적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카디제 침범 등의 적극 대응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 최초로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에 탑승해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산 헬기의 안정성과 우리 방위 산업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차원입니다. 또한 스텔스 전투기인 F-35A가 최초로 민간에 공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북한 목함질의 폭발사고 부상자인 하재헌 예비역 중사도 참석했고 문 대통령은 하중사와 포옹하고 이야기를 나눠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사 종료 후 문 대통령은 기념 다과회와 동석 식사 등으로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성입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에 대해서 바로 즉응하고 답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게 없다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법조팀 기자, 취재기자와 함께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혜훈 기자, 예, 검찰개혁 내용 많이들 나왔지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어제 오후 대검찰청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우선 시행할 방안으로는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청을 제외하고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에는 18개 청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원래는 9개 청의 특수부가 있던 거를 7개로 줄였고요. 여기서 다시 3개로 줄인다는 방안입니다. 예. 다만 어느 청에 특수부를 남길 것인지는 서울중앙지검 외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외부 기관에 파견된 그 검사들을 다시 복귀시켜서 그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또 하나로는 검사장급 검사에게 제공되던 전용 차량 이용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규정이 개정되는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네. 아마 오늘부터 실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금 발표한 거 바로 언급도 했습니다만 문무일 전 총장 때도 있었던 얘기고 이 얘기는 그 전부터 나왔었던 거거든요. 네. 별다른 반응이 있습니까? 예, 사실상 그 큰 틀에서 보면 어제 대검찰서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전부터 논의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수부 축소나 그 파견검사 축소 등의 방안은 그 윤석열 총장의 전임이었던 그 문무일 총장 시절 때부터 논의됐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그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행되는 것이 거의 없어서 꾸준히 지적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네. 특히 그 특수부 수사를 놓고 보면은 그 서울중앙지검의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정농단 사건이나 그 사법농단 사건 때문에 특수부 부사가 오히려 늘어났고요. 예. 그리고 서울 남부지검에서도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같은 부서가 생겨나면서 그 특수부 수사 축소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형사부의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그 형사부는 주로 민생 사건을 다루는데 그 업무가 과중되면서 그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이 즉각적으로 검찰에서 답을 내놓은 이유, 직접 지시한다라는 검찰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가 있은 후 검찰에서 나온 방향은 찬찬히 지켜보겠다, 찬찬히 검토하겠다라고 했죠. 이것 때문에 또 이낙연 총리가 노여워하고 검찰은 찬찬히라는 것은 민주적되지 않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꼼꼼하고 정밀하게 보겠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촛불 집회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뭐 윤 총장의 의지 다 좋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이 얘기에 그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지금 정 기자는 서울중앙지검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특수부 검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일단은 그 기본적인 방향이 그 감찰청에서 그 발표한 내용대로 검찰 개혁에 맞춰서 기조대로 운영하겠다. 예. 그리고 수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수사는 지금 그대로 간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럼 특수부 말고 다른 좀 젊은 검사들, 네.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젊은 검사들이 주요 이제 조언자로 나서게 되는데, 네. 혹시 젊은 검사들에 대한 그러니까 10년 차가 안 되는 내지는 그렇죠 10년 차겠죠 10년 차가 안 되는 그런 평검사들과 혹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지는 않았는데요. 예. 대략 그런 분위기를 살펴보면 그동안 이제 특수수사가 굉장히 검찰 내부에서는 인정을 받고 그런 예. 부분에서 인사도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네. 반대로 그 형사부 내지는 공수본부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그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좀 처지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젊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개혁이 방안이 앞으로의 인사나 그런 조직 구조에 있어서는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김한규 변호사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이 어제 발표한 개혁안 일단 얼개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주말에 많은 시민들이 대검 앞에 모여서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례적으로 검찰 개혁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대검이 또 그에 대해서 신속하게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수사에 관련해서 대폭 수습을 추소하겠다. 이런 걸 기본 주제로 의견을 냈던 것은 전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특수부를 축소하겠다는 그 발표. 근데 사실상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에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중앙지검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특수부 축소는 전임 총장이 문무일 총장 때부터 계속 축소를 하겠다는 목소리를 내서 사실 지방에 있던 특수부 상당 부분 축소된 건 사실이고요. 사실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오히려 이제 특수부 특수사가 이제 굉장히 국정농단 때부터 많았기 때문에 이 확대된 측면을 줄인 건데 문제는 앞으로 지금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과 관련해서 이 검찰의 특수수사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총량을 줄일 것인지. 왜냐하면은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특수수사를 대부분 다루고 있는데 부를 몇 개 축소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과연 줄인 것이냐는 논란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도적으로 축소를 하되 다만 현실적으로 삼바와 같은 어떤 특수수사가 요구되는 사안은 명백히 존재한 만큼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완전히 줄이게 되면은 또 어떤 거학 척결에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좀 천천히 논의를 해서 좀 정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했던 한상대, 물론 이제 최동욱 총장 때에 없앴지만 그 기틀을 마련했던 한상대 총장의 모습이 잠깐 잡혔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 이상 특수부 축소라든지 그다음에 파견 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의 공용 차량 이용 제한, 이거는 예전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또 최근 조국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조국 장관이 또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네. 보면은
조 장관에 대한 어떤 그 검찰 개혁에 대한 그 의지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한 답변 거기로 국한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검찰 개혁의 과제는 꼭 이 어저께 대검이 현재 입장을 낸 것, 그리고 조국 장관이 처음으로 법무부에 입장을 낸 것 외에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신속하게 그 검찰 자체 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사실 그 내막에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보다 또 진전된 논의는 적어도 이제 몇 달 동안 좀 장기 과제로 해서 결국은 이게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입법이라든가 뭐 시행령이라든가 이 제도로 좀 완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번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에 여기 빠져 있거나 아니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 이 검찰 개혁안 뭐가 있습니까? 뭐 단적으로 지금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검찰의 권한 분산이 나지 않습니까? 공수처라든가 수사권 조정들이 있는데 사실은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권한을 강화해주면 그만큼 검찰권을 견제가 되거든요. 뭐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수사검사랑 부장검사, 차장검사, 뭐 검사장 이런 수사 라인이 있지만은 이 수사를 할 때 뭐 최근에 논란되었던 뭐 강원랜드 수사에도 뭐 볼 수 있듯이 수사 외압이 가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전관 변호사의 외압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아주 투명하게 기록하는 것도 아주 검찰 개혁의 중요한 아주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수사 지휘의 투명성, 의사 결정의 투명성, 외압 금지 이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예. 이 내용은 검찰 개혁이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 김 변호사님과 함께 또 정밀하게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지금 국감이긴 하지만 또 조국 장관에 대한 국면으로 계속 흘러가고 법조는 계속 또 바쁠 겁니다. 네. 그죠? 고생하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 지역 중고교 400여 곳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학생의 두발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두발과 복장에 대한 학교 공론화 모니터링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학교 10곳 중 7곳의 교복 규정이 완화되고 대부분 학교에서는 두발 길이가 자유롭게 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공론화 중간 모니터링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학교 공론화는 정장 교복을 꼭 고수해야 하는지,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연쇄 파마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등을 학생, 학부모, 교사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작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체 중고등학교 701곳 중 69.3%인 486곳이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합치면 80.6%가 완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영역별로 보면 편안한 교복에 대해서는 64.2%인 450곳이, 두발 상태에 대해서는 61.9%인 434곳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공론화는 교복 규정 완화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복과 생활복 중에서 선택하기로 한 학교가 76.2%로 가장 많았고 생활복이 3.3%, 자율화가 0.6% 나왔습니다. 그 결과 전체 학교에서도 기존교복 플러스 생활복이 59.3%였고 생활복 3.0%, 자율화 1.9%였습니다. 하의를 자율로 입거나 생활복과 체육복을 더하는 등 기타 항목도 10.3%였습니다. 이에 반해 두발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오히려 보수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전체 학교의 94.7%는 두발 길이 제한을 폐지했고
65.0%가 염색 허용, 72.2%가 파마 허용을 했는데요. 공론화 중고교는 각각 93.8%, 58.3%, 68.2%로 약간씩 더 적었던 것입니다. 전체 학교가 높게 나타난 건 지난 1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두발 자율화 결정이 컸고, 공론화 학교에서 다소 낮은 건 학생조차도 꺼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학생에 대해 일탈을 걱정하기 쉽지만 이번 조사를 보면 사회보다 과속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신태현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 펀드 DLF 문제점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금융부 최홍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결국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드러났군요. 지금 DLF 우선 이 개념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죠. 네, 그 개념이 조금 복잡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해외 금리와 연계된 그런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로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이 해외 선진국 금리와 연계돼서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DLF 금융 상품인데요. 하나은행은 미국 국채금리와 영국 파운드화 금리가 연계된 상품이고, 예. 우리은행은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된 상품입니다. 예. 초고위험 상품, 사기 전, 팔기 전 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 이건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하다고 합니까? 네, 그 두 상품 모두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일정 수익을 얻는 구조이고요. 예. 반대로 일정 수준 이하로 금리가 떨어지면 대규모 손실을 입는 구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이 판매한 미국, 영국 금리 DLF를 한번 보시죠. 투자자가 미국, 영국 금리가 1%일 때 수익 기준치 55%의 조건으로 상품에 가입했다면 투자자는 가입 시점 금리 1%의 55%인 0.55% 이상으로 금리가 유지돼야 3%에서 5%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반면에 0.55% 이하로 떨어지면 절반 이상의 손실을 입는 구조입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미국 금리와 영국 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은행 지금 최근 통계를 보면은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해서 두 상품 아까 언급한 상품 총 합해서 6,723억? 네, 맞습니다. 예, 소비자한테 판매한 상태인데 여기서 손실 구간에 들어간 금액이 5,784억 원. 네. 대부분이군요. 네. 손실 확정된 금액이 3,513억 원. 네. 50% 이상이 원금 손실됐다.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 금융감독원 어제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금감원이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대부분 은행과 증권사, 대부분의 금융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저희가 금감원에 취재를 한 결과 은행들과 또 증권회사들은 판매 과정에서 리스크 검토 없이 대체로 무책임하게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상품 구조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증권사가 IB 업계와 상품 구조를 협의하면 그거를 운영사가 상품을 펀드화로 만들고 그리고 운영사가 은행으로 판매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자산운용사나 증권사가 이 수익 모형률이나 리스크를 제대로 검토해야 되는데 리스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바로 은행에 넘기고 은행도 이를 그대로 검토 없이 받아들이고 고객들한테 판매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 문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입니까? 네, 은행이 주로 이제 주도를 했다고 금감원은 판단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감원이 상품을 판매했을 때는 증권사가 은행에 판매를 하면 은행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은행이 증권사에 개입을 해서 상품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달라 또 이렇게 변경해달라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옵니다. 이렇게 펀드를 개인의 이익대로 지시대로 또 예. 기침 한번 시원하게 하십시오. 판매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금감원은 현재 이러한 정황이 포착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검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회사 이익을 위해서 은행이 상품을 결국에는 제작했다는 것인데 기획 제작했다는 것인데 네. 이게
안에서 뭐 심사하는 과정,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은행은 규정상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 내부 기구인 상품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게 수익 리스크가 적절한 상품인지 또는 오류가 없는 상품인지 자체 검사하기 위함인데요. 금감원 조사 결과 DLF 상품 중 은행 상품심의위원회를 거친 상품 건수는 전체 대비 1% 미만이었습니다. 극히 작은 수치죠. 예. 또 은행이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 찬성 의견으로 허위 기재한, 그러니까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예. 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위원을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직원으로 교체한 정황도 드러났고, 또 DLF 안건 380개 중 단 2건만 상품선정위원회에 올린 그런 정황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판매 과정에서 생기는 불법 행위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과정에서 손실률 0%,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허위와 과장을 지나서 사술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표현까지 써서 판매를 했는데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이거 어떻게 이 감독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까? 네, 은행들이 저지른 또 다른 비위 행위 중 하나는 좀 과대 포장해서 마케팅을 했다는 것입니다.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숨기고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만 강조해서 고객들에게 판매했다는 것인데요.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을 중점적으로 불안전 판매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또 은행들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해서 예. 조만간 정부와 협의해서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가 또 많이 발전을 하면서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는 식으로 해서 복잡한 상품에 이 폭탄을 실어서 파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정밀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예, 금융부 최홍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내원 멘트 후 요란한 사이렌이 울립니다. 어두운 풀숲 뒤 거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포효하는 티라노사우루스. 철조망 뒤 노란 눈동자가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습니다. 슬쩍 뒷걸음질 칠 정도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김포공항역 근처 쇼핑몰에서 영화 쥬라기 월드를 그대로 재현한 듯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제작한 쥬라기 월드 특별전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전시는 호주, 프랑스, 스페인을 거쳐 세계 5번째이자 아시아 중 첫 국가로 한국에 왔습니다. 중생대 밀림으로 꾸민 실면적 600평의 공간을 거닐면 6m 높이의 실제 같은 로봇 공룡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시는 영화 쥬라기 월드 시리즈의 스토리를 그대로 빌려왔습니다. 관객들은 입구부터 페리를 타고 영화 속 가상의 섬 이슬라 누블라로 떠나게 됩니다. 초식 공룡부터 육식 공룡, 태어난 지 3주밖에 안 된 아기 공룡 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 영화 촬영 당시 쓰인 소품들과 실제 공룡의 뼈 조각이 군데군데 있어 흡사 실제처럼 느껴질 때도 적지 않습니다. 섬에 도착하면 거대 파키리노사우루스가 맞아줍니다. 약 7,350만 년 전 북아메리카에 살았을 거라 추정되는 공룡입니다. 트리케라톱스와 같은 강룡과로 부리 같은 입을 지닌 이 초식성 공룡은 아이와 함께 풀을 뜯고 논입니다. 옆에는 초식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작은 호수에서 쉬고 있습니다. 1억 5,400만 년 전 북아메리카에 서식했을 것으로 연구되는 공룡입니다. 높이 11m에 달하는 이들은 성인의 70일 식사치를 한 번에 먹어치우곤 합니다. 목을 길게 내뻗고 관람객들을 굽어본 채 소리를 내며 인사를 건넵니다.
6,500만 년 전 서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루스를 진땀나게 피해가면 실제 영화 속 촬영 소품으로 등장했던 인큐베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알에서 막 깨어나온 아기 공룡들이 눈을 깜빡거리며 누워있고 DNA를 추출한 호박들이 일렬로 놓여 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공룡의 실제 뼈도 만나게 됩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7천만 년 전 발견된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대퇴부 뼈를 전시장 안에 그대로 들여놨습니다. 40여 년 전 유타주 모리슨 지층에서 발견된 거대한 뼈 조각은 직접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 옆에는 영화 주라기 월드 소품용으로 제작된 가상의 티라노사우루스 두개골도 함께 비치돼 있습니다. 전시장 주변을 돌다 보면 익숙지 않은 공룡들을 알게 됩니다. 두개골 뒤쪽 길게 튀어나온 벼이 특징인 파라사우루스는 백악기 후기에 살았다고 추정되는 공룡으로 캐나다, 미국 등에서 화석이 주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등 쪽에 난 골판이 특징인 스케고사우루스는 주라기 후기에 살았던 공룡으로 북아메리카 서부와 포르투갈에서 주로 서식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위트가 엿보이는 체험존은 전시장 백미입니다. 슬라임 형태로 제작된 배설물을 만지거나 실험실 연구원 품에 안겨있는 아기 공룡을 만져볼 수 있고 자신만의 공룡을 컴퓨터로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체험형 공간으로서의 전시 기능은 최근 변화 중인 쇼핑몰의 집객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치열해지고 있는 유통 환경을 고려한 쇼핑몰이 오프라인 고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내년 6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예, 조성목 원장의 머니클리닉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 앞서서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이 상품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반응이 굉장히 뜨겁고 폭발적이라는 그런 보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조성목 원장, 서민금융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많이들 보셨나 봐요? 네.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그 서민형 전환대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렇게 뭐 모자랄 정도입니까? 어떻게 재정이 감당을 할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대출 예정액이 20조 원이었었는데요. 네. 거의 4배 수준인 그 74조 원. 아하. 그 64만 건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근데 보면 그 인터넷으로 하면 0.1%포인트를 이제 금리를 싸게 해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한 분들이 한 88% 해당되고요. 이 신청자들을 분석해 보면은 그 주택 가격이 그 2억 8천만 원 정도. 네. 그 부부 합산 소득은 4,800만 원이고요. 대출 그 전환 대출을 하려고 하는 금액은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지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제 당초 그 예정했던 20조 원 이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예.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그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을 이제 선정을 해보면 추산을 해봤을 때 2억 최저 2억 1천만 원에서 2억 8천 수준으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실제 이제 심사를 다 끝내봐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2억 1천만 원이다 그러면 신청한 분들이 다 그 이제 한 사람도 탈락이 안 되고 전환대출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 네. 그 정도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보면 2억 1천만 원을 그 지원 대상으로 상한으로 선정할 경우에 지원 대상자들이 평균 그 주택 가격은 1억 5천만 원 정도. 예. 그리고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이 4,100만 원. 그리고 이제 전환 대출 금액은 한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지금 이 효과는 어디까지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고정 그 주택 가격이 이제 올라갔을 때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 안정적으로 그 가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 대출 목표치가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45%도 올해 목표치가 48%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이것만 대출이 전환되더라도 3.2%포인트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목표치에 달성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말씀드린 금리가 상승했을 때 가계 위험이 축소되고 그다음에 가계 부채 시스템 리스크 경감 효과가 있어요. 예. 향후 20년간 그 매년 최대 그 3,300억 원 정도의 가계 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9년 그 분할 목표치 그 분할 상환 목표치가 있는데 분할 상환 목표치 55% 달성이 가능하고요. 예. 또 개별적으로 보면 지금 27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이분들한테 20년간 연 대략 한 75만 원 정도의 20년간 그 비용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총액은 한 2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2천억. 예.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지금 언론에 보면 그 보금자리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신청을 했어요. 예. 그분들이 그 2억 1천만 원 넘는 그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한 60%가 넘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자체 보금자리론 그 대환대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보다는 약간 금리는 좀 높지만 그걸로 다시 갈아타시면 되거든요. 아, 보금자리론으로요? 이제 보금자리론. 예. 그 보금자리론은 누구냐면 지금 그 소득이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요. 그리고 이제 집값이 6억 원 이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하고 왔는데 은행의 그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2.47%입니다. 2.47%. 그래서 예. 저번 달에 2.5%대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더 떨어졌군요. 그래서 이게 안 됐다고 너무 이제 실망하거나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37만 명 정도가 탈락이 되게 되는데 예. 이게 탈락이 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자체 그 전환 대출을 통해서 갈아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전환대출 어렵고 대환도 어렵고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 머니클리닉을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민형 안전전환대출 이거는 지금 그 모집이라든지 끝난 상태 그렇습니다. 29일까지 마감이 다 됐고요. 이제 신청이 이제 지금 주택금융공사에서 콜센터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문자 메시지가 갈 겁니다. 이제 금리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이제 연락이 갈 거라서 아마 2억 1천만 원 정도의 그 주택을 가지신 분은 뭐 다음 달이나 돼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청 서류라든가 뭐 약정서 뭐 이런 것들을 그 이제 근저당권 설정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매월 신청을 받습니까? 그 신청 접수받는 그거는 이제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연락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보금자리론까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보금자리론은 그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차적으로 대금이 대환이 진행이 된다. 금리는 1.85 그리고 10년 때 그다음에 30년은 2.2%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금리가 어쨌든 장기로 갈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10년일 경우에 금리가 그래도 단기일 경우에는 1.85%고 30년 최장 30년까지 갔을 때 2.2%로 적용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금리가 우리가 이제 일본처럼 저금리 추세가 계속해서 가서 금리가 떨어질 경우에는 사실은 이 금리보다도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안 됐다고 해가지고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유의할 점이라면 이 금리를 좀 낮게만 가져가려고 30년짜리를 10년으로 막 갈아타고 하다 보면 매월 상환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상환 능력이 떨어지다 보면 그게 또 이제 갚는데 애로를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이번 정책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 금융이나 주택금융공사 같은 데서는 이 서민 그 뭐 실수요자들 주거 안정비용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전세 자금이라든가 이 주택 구입 자금
이런 부분에 앞으로도 많은 그 대책이 좀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앞선 시간에 시간이 좀 모자라서 논의하지 못했던 그 미상각 채무 원금 감면제도 이 문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좀 다시 듣고 갈까요? 예,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제 그 채무 조정을 할 때 네. 상각이라는 채권, 상각채권이란 뭐냐면 금융회사에서 이거는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 그 장부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겁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을 해줬었는데 앞으로는 그 상각 채권이 아니더라도 그 일부 채권에 대해서 원금 감면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금융회사는 상각을 이 시효가 5년이라면 예. 뭐 예를 들어서 3년 만에 상각하는 데도 있고 1년 만에 하는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고요. 좀 그 채무 조정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각이 아니더라도 해주자. 그래서 그러면 채권자들이 상당히 좀 응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법인세법 시행령을 지난 7월 달에 개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원금 감면을 해줬을 때는 그 금액만큼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걸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세제 혜택을 주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이거 좀 누구나 다 해주지는 않을 거고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누구나 뭐 원금 감면해준다면 그 금융회사는 다 망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요. 1년 이상 대출 받고 나서 1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돼야 되고요. 예. 그런 채무자들한테 해드리고요. 실제 이런 분들은 만약 소득이 있다는 게 나온다든가 상환 능력이 있는 걸로 인정이 되면 예. 또 안 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번에 도입한 제도 중에서 이게 이제 보증보험 있지 않습니까? 네. 기보나 신보 뭐 이런 보증보험들에서는 그동안에는 이 원금 감면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도입을 해가지고요. 이 대입연자라 하죠. 그 금융회사에 그 채권을 넘겨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대신 갚아주지 않습니까? 갚아준 날로부터 이제 1년이 지나면 그 감면을 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그 제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시청할 때 유의사항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있다든가 재산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그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택 그 문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 저희들이 그 뉴스토마토와 그 상담하는 네. 10월 그 11일, 12일 예. 그 재무 컨설팅 행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 뉴스토마토에서 광고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네. 그때 오시면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보다 더 값어치 있는 정보를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도 기회가 되면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뉴스 리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